결제 리더십 조지 워싱턴. 근데 난 이 사람이 결제했는지 잘 모르겠어. 아, 그러면 뭐라고 붙여드릴까요? 미국의 민주주의에 헌정하는 조지 워싱턴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의 민주주의에 헌정하는 조지 워싱턴? 네. 네. 무슨 의미인가요? 아, 니네가 어떻게 해서 그 얻어낸 민주주의인지 그걸 좀 알라는 거죠. 조지 워싱턴은 말 그대로 이제 국부로 불린 미국 사람이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렇지.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 조지 조지 워싱턴을 기리며. 네. 알아들었니? 네. 조지 워싱턴에 관련한 일종의 이제 동심 파괴인데요. 이거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 위인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건데, 그 안에서 기억하는 게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그 위인전에 나오는 거 보면, 어렸을 때, 조지 워싱턴이 아빠가 사준, 장난감 도끼를 갖고 놀다가, 정원에서 아빠가 너무나 아끼는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조지 워싱턴이 정직하게 아빠 제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래 너는 참 솔직한 아이구나 정직한 아이구나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도 되길 감이구나 이러고 얘기했다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유인전의 내용이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거짓말 아닌가요? 100% 거짓말이지. 네. 그런 일 자체가 없었지. 근데 조지 워싱턴의 일생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써놓은 모든 위인전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던 청년이 정직해져가지고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정직이 조지 워싱턴을 만들었다라는 게 우리나라 위인전의 속성인 거야. 그 과정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무슨 남북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미국을 사실상 어떻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국가의 토대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뭔 위인전이야. 그냥 아동 동화지 이렇게까지 나올 거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뭐 왜 그 당시 이제 결국은 왜 미국이 독립하려고 했나? 영국하고 잘 살다가 영국에게 떨어져서 사실 영국 싫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배고파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하고 관계가 좋았단 말이야. 꾸준하게 영국에서 수출을 하고 미국에 있는 물건 수입하고 사실 두 나라가 식민지였다고 뭐 식민지라고 말할 수 없지. 이 양쪽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지만 굉장히 무역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관계가 좋다가 왜 결과적으로 독립전쟁을 일으켰냐. 영국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독립이 되는 이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독립전쟁을 치르는데 이 독립전쟁,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독립전쟁이 지역적으로 영국하고 뭐 미국하고 보스턴이나 워싱턴 이쪽에서 대충 치르고만 전쟁이 아니라 카리브해와 중남미, 북중미, 심지어 필리핀까지 포함된 거대한 국제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식민지 전쟁이.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미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영국이 차지하고 있던 주요 식민지들을 경쟁했던 스페인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가 영국의 지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사실상의 세계대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싱턴이 존경받는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돼서가 아니라 다시 영국령으로 귀속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영국의 식민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각 연합이 분리돼 갖고 따로따로 놀라고 하던 그 당시 미국의 13개 주를 통합해 가지고 국가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서 대통령직이 자연스럽게 순환돼서 정부 구조와 함께 대통령직 자체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가져야 돼.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역사나 위인전 하에서는 아무것도 안 다뤄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정부 체계를 만들고 양위, 일종의 말하자면 독재를 이어나가지 않고 다음 사람한테
자리를 물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라든지 군사 정권이 보기에는 이 점이 부각돼 버리면 이거 그 점 때문에 워싱턴을 칭찬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굉장히 부도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부라 그러니까 미국을 아주 그렇게 빨아야 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워싱턴은 어떻게든 좋은 사람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워싱턴의 업적을 놓고 보니까 독재 국가인 대한민국 그 당시 군사 정권 얘기예요. 독재 국가인 대한민국이 보기에는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유인전이 결국 도끼질로 아빠 나무 자른 솔직한 어린이 워싱턴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모든 위인전이.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세요? 그 도끼 얘기를? 아니 나는 그때 얘기했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을 봤다니까. 그리고 그 책들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 발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발표를 하면서도 쪽팔린 게 그거였어. 링컨 같은 거면 막 남북 전쟁 지휘하고 뭘 하고 다 하는데 국부야 국부. 미국을 만든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 워싱턴에 대해서는 나무 자른 거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워싱턴 위인전은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었지. 근데 나중에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자, 옛날부터 그러면... 촉이 좋았네요. 촉이 좋았어 그때부터. 아씨, 네. 네. 이 촉이 확실히 그때부터 있었군요. 제가.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또는 그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줄로만 알았던 조지 워싱턴이 어떤 인물인지 좀 제대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립전쟁 얘기를 먼저 제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독립전쟁 얘기부터. 이게 독립전쟁은 이제 미국 혁명 전쟁이라고 불려요. 그렇죠. 네. 미국 독립혁명 또는 네. 미국 혁명. 그래서 이게 이제 1775년부터 1783년까지니까 이게 몇 년이지? 한 8년 동안 있었던 전쟁인 거고 영국하고 그 당시에 식민지로 되어 있던 13개 주가 있었던 그 13개 주가 일종의 전쟁을 치른 거고 여기에 이제 사실 미국은 그닥 무장을 할 수 있는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가서 전쟁을 치른 거는 프랑스군. 프랑스군들이 많이 병력과 인력을 동원을 해줬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직접 영국군이 참여하긴 했지만 독일 용병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용병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보다 프랑스, 독일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전쟁의 결과로. 왜냐하면 이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지금의 무슨 뭐 2차 세대, 1차 대전 이런 전쟁이 아니야. 그렇죠. 일단 총기도 굉장히 빈약한 데다가 전술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전쟁을 보시면 군인이 안 뛰어다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나 영국군의 전술이 그래요.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서 깃발 들고 앞에서 군악대가 이렇게 막대 치고 가면요. 총을 들고 화승총이에요. 그때. 총을 들고 다가와갖고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 위치에서 조준을 합니다. 가만히 서갖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막 달려드는데 총을 맞아 죽으면서 딱딱 대오를 맞춰가면서 총을 쏘고 그 다음 사람이 총을 쏘고 난 이런 전쟁은 이거 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지 저게 뭔 전쟁이야 싶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의미보다는 일종의 이제 뭐 군사적인 전투가 아니라 군대의 어떤 위용을 보여주는 뭐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가장 문제의 발단이 이것도 돈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모든 게 다 돈으로. 모든 게 돈이죠. 네. 저는 모든 걸 돈으로 합니다. 이게 어디 선에서 말씀하시려고요? 지금 돈 얘기를. 돈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영국이 미국의 식민지였기는 했지만 텍스 프리였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돈을 안 걷었어. 그렇죠. 13개 식민지가 미국 내에 있었는데 사실은 식민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진짜 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거의 자치주, 자치령 같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안 맞아서 또는 뭐 영국이 싫어서 아니면 아일랜드에서 너무 배고파서 막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거 자체가 힘들었어요. 초기 이주민들은. 근데 이제 뭐 원주민 도움 받아가면서 어렵게 해갖고 이제 그 안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초기 이민들한테 늘 등장하는 유대 자본들이 이 정착 자금을 많이 빌려줬죠. 여기도 등장을 예, 하네. 이게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영국 쪽에서 이제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요. 영국의 국운이 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국에서 투자했던 자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갖고 일종의 미국의 공장을 차리고 농장을 차리고 합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영국에 무슨 땅이 있어, 노동력이 있어, 자원이 있어. 사실 아무것도 볼 거 없다 보니까 야 이왕이면 돈 있으면 미국 가면 돈 번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자본이 유출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미국에 들어온 자본들이 거대 농장을 세우고 뭐 가내수공업이 아닌 그 산업혁명 이후에 뭐 그 공장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경제력이 점점 올라가서 사실 영국의 경제력 못지않은 오히려 역전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다 보니까 영국 본토에 있는 애들이 뜬금없이 세금을 내라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는 그래도 쟤들이 우리 식민지인데 본국보다 경제력이 앞서게 되면은 이건 뭔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대영 제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이 그런 식으로 영국을 앞질러 버리게 되면은 사실 대영 제국이 거느리고 있는 다른 식민지에도 그냥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약간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일종의 수입 관세를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요거 갖고는 이제 크게 문제를 안 삼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관세가 붙긴 하지만 그 관세를 미국 사람이 내는 게 아니잖아. 미군 수출했으니까. 수입하는 영국 업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이걸로 반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이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이게 이제 좀 맥히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뭘 했냐면 미국 안에서 발행되는 출판물이라든지 이 신문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쪽에다가 세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종이에 3페니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게 인지조례. 근데 이걸 왜 붙였냐면 사람 수가 계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쓰면서 사람 숫자, 그러니까 사용 빈도에 맞춰서 돈을 이제 뽑아 쓸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세금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직접세 형태를 띄어야 되지만 사람을 이렇게 소득세를 물리려고 그러면 이놈이 몇 명이고 뭐 수입이 얼마 이거 모르니까 그냥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종이에다가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땡기려고 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판물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내부적인 불만이 확 올라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게 영국은 사실 그 당시에 영국만 식민지 건설에 나선 게 아니고 프랑스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식민지 건설에 나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는 카나다 이런 지역은 프랑스가 잡고 있고 남부는 스페인이 잡고 있고 중앙을 영국이 잡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본부 영국에서 이 중앙에 있는 미국 식민지만 돈을 삥 뜯으려고 하니까 프랑스령이나 스페인령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사실 영국 입장에서는 그 다른 나라들을 좀 자극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건너간 13개 그 식민지의 그 주민들한테 일정 그 지역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그렇죠. 마찰,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이주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없던 세금을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아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정책으로 나타난 게 이게 좀 비극인 건데 인디언 보호국을 영국이 관리한 거예요. 인디언 보호 지역을 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영국인들이 넘어가가지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디언이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인디언이랑 친하지 않으면 미국의 초기 이민자들 다 죽었어요. 그 안에서 어디에서 물이 나고 뭐가 잘 자라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던 시점에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인디언들에 대한 일종의 우대 정책을 영국 정부가 쓴 거야. 그러니까 인디언은 원래 자기 주민이잖아. 원래 거기 토속 주민인 거고 이주민이 들어와서 거기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법을 식민지한테 강요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인디언이라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인디언이 원주민이라는 뜻이라며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그게 영어로 인디언 아니야? 아니요. 인도인 줄 알아. 인도인 줄 알고 아메리카를 인도 사람인 걸로 걸로 알고 인디언이라고. 인디언이라고. 예. 그래서 선주민 또는 원주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주민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건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인디언 구역으로 침범을 못하게 했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원래 인디언이 오리지널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일 비옥하고 좋은 지역은 인디언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걸 영국이 보호해서 이거를 못 갖고 가게 해요. 거기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지. 왜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 말 타고 다니고 활 쏘는 애들 도끼 들고 다니는 애들 저거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들어가게 하지? 하면서 자꾸 그쪽 지역을 침입하게끔 됩니다. 아, 미국에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야 하죠. 이렇게. 그럼 미국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면? 제 영어가 이 정도 수준이라서. 예. 네.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독립전쟁과 함께 남모르게 일어났던 비극이 인디언 보호구역을 강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국이랑 싸우고 전투한 지역은 얼마 안 돼요. 동원 병력이 얼마 안 되니까. 그 큰 땅덩어리에 비하면 사실 미국과 영국이 전투를 치러갖고 엄청난 희생자를 낼 그럴 전선은 몇 군데 없었고, 더 치열했던 전선이 뭐냐면 이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학살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미국 역사에서 완전히 묻혀져 있는 얘기인 거예요. 안 나오는 얘기예요. 네. 절대 미국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네? 내가 그때 거기 잠깐 놀러 갔다 봤어요. 네. 아이고, 예. 뭐 그렇게 얘기하지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인디언 보호구역 뺏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종의 영국이 하고 있는 간섭에서 벗어나기.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촉발이 된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 보스턴 차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들어온 영국인들이 일종의 이제 기지로, 그걸 뭐라 그러지, 가장 많이 모여있던 중심지가 이 보스턴이었는데, 보스턴에 영국군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스턴 군인들하고 미국 주민, 불만 있는 미국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저 점령국 몇몇 되지도 않는 게 몇 사람 안 되는데 미국 와서 우리한테 행세하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해갖고 뭔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보스턴에 들어온 영국제 차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몽땅 챙겨갖고 가는 거예요. 막 폭리를 취하는 거거든. 이 보스턴에 들어온 차를 전부 불태워버리는 일종의 폭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일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일어난 일종의 테러였다. 그리고 이거를 빌미로 해갖고 폭동으로 이거를 부풀려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시작하는 빌미를 삼았다. 아예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이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네,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어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어. 모모토 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홍차법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1773년 봄에 영국 의회에서 이 세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홍차법을 제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시 홍차는 중국에서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유통이 돼서 네덜란드의 밀수 업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였대요. 근데 영국 정부가 중국에서 무조건 동인도 회사를 거쳐가지고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유통망을 형성해서 영국은 거기서 세금을 확보하고 또 영국민들과 식민지인들은 거품이 빠진 정가의 홍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세금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 염가에 그 중국 차를 먹을 수 있는 그게 됐는데 영국 애들이 또는 현재 관리하는 관료들이 잘 팔리니까 세금을 계속 올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게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세금 붙여갖고 장사를 하네? 뭐 이렇게 되면서 불만이 난 거고 이러한 불만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불질러서 태워버리는 순간 갑자기 이제 이게 반란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확 넘어가게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죠. 그 유명한.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보스턴 차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국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갖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거리 자체가 너무 멀거든요. 예, 멀기도 멀고 이미 이제 보스턴에 있는 군인들이 전부 학살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열세계 있는 주민들이 야, 나 이제부터 영국 통제나 영국이 주장하는 세금이나 니네들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 그냥 니들 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쟁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니고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관계 안에서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요, 그 당시에 처음부터 이 식민지 주민들이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그 이전 상태 있잖아요. 그냥 자치령을 유지하는 수준, 그 상태 정도로만 돌아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워낙 머니까 이렇게 사고 치면 합의 보자고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영국이 빡이 돌아요. 이 새끼들 한번 손 봐야지. 이거 그만 놔두니까 이주민 이 새끼들 이거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네 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돈은 없어. 군비가 별로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용병으로 독일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말하자면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은 군대가 없었잖아. 식민지니까. 그렇죠. 어? 민병대 정도? 그러니까 뭐 민병대라고 해봐야 동네에서 그냥 힘 좀 쓴다는 애들끼리 그렇죠. 자치적으로 뭐 이렇게 동네 지키고 범죄 막고 뭐 그런 수준인 거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니 이게 오합지졸인 거예요.
말로는 한 2만 5천 명 모았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군복도 없고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돼 있는 애들을 데리고 독립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벌려놨으니까 잘못하면 그 지도부 그룹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부 그룹 안에 들어있는 애들, 나 이거 교수형 당할 것 같은데 이대로 있다가 나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바로 옆 나라에 있는 게 그 북부에 있는 케벡이나 카나다를 차지하고 있던 프랑스한테 와갖고 야, 나 이 기회에 이거 한번 영국이랑 대차게 붙으려니까 무기랑 그 탄약이랑 비용 좀 대줘. 라고 해갖고 지원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왜? 프랑스 입장에서는 원래 영국은 준 거 없이 싫거든. 그래서 이 기회에 영국 애들을 몰아내고 아메리카 중부까지 또는 남부까지도 전부 내 영향권 안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발휘해가지고 프랑스가 여기에 병력을 빌려주고 무기를 대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국제전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유럽은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영국이 너무 눈꼴 쉬우니까 마침 저기서 명분도 있겠다. 지금 붙었대. 그러면은 다들 영국의 반대편에 지원을 해서 이겨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해군 위주의 전쟁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왜냐면 이제 바다까지 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스턴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륙보다는 해변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해군은 미국이 안 가진 군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하고 영국이 대리전을 거의 치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국군이 이제 제일 강한 게 해군이니까 한 17만 명 이상의 해군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영국이 너무 힘든 거지. 배에다가 수병에다가 거기까지 보내는 비용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전투는 거의 없었어요. 전투할 상대가 없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 포 한 번씩 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자리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영국군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풍토병 때문에 이 병이 돌아갖고 17만 명을 파병을 했는데 19,000명, 거의 10%가 무슨 이질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그 풍토병 때문에 배 안에서 비타민 결핍, 괴혈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일 못 먹으면 생기는 이런 걸로 해갖고 막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되다 보니까 17만 명을 보냈는데 일단 2만 명은 병으로 죽고 4만 명은 탈영을 해버리는 거야. 현지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해상 전투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진 거요. 육상 전투로 넘어가게 돼요. 이 육상 전투에 투입되는 주 병력들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에 다 독일 사람이었던 거야. 독일 용병이 최소 16,000에서 2만 명 가까이가 영국군을 대신해서 용병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이 안 주고 한 10%? 한 1,500명, 1,200명 뭐 이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 정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계속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결국 미국 안에 있는 백인들이 아일랜드계, 영국계, 프랑스계, 그 다음에 독일계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되는 거고 지금 트럼프는 독일계의 이민자 후손인 거죠. 따져놓고 보면. 트럼프가 독일계. 네. 원래 트럼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그 카드 이름이 아니라 독일 이름 뭐 도람프인가 뭐 아무튼 그 비슷한 성이 있었는데 그 미국으로 옮겨오면서 트럼프라고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국제전으로 이 미국 안에서 전쟁은 이루어졌고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실 프랑스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없었는데 별 성과가 없고 그냥 카나다를 지키는 정도 선에서 끝났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주역은 우리 프랑스야라는 점을 앞세우기 위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졸라 큰 걸 만들어 갖고 선물로 주는 거죠. 의미만큼은 미국의 독립은 프랑스가 시켰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독일은 졸라 가난할 때
이제 어려운 백성들을 전쟁에 용병으로 팔아먹어갖고 독일 본토도 살아남았고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미국 거지 독일인들의 어떤 시초가 됐던 거고요. 네. 중국인들은 철도깔로 오죠 그 뒤에. 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럽의 많은 인구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영국은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들을 잃게 됩니다. 카리브해라든지 괌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것들을 차례차례 이제 스페인? 이제 필리핀 같은 데를 이제 한 군데씩 잃게 되는 되죠. 거고 그 잃어버린 식민지들을 나중에 미국이 다 집어먹으면서 그렇죠. 네. 돈으로 사기도 하고요. 프랑스한테 뭐 돈으로 사기도 하고 멕시코한테 사기도 하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돈도 모으고 땅도 넓히고 인디안도 몰아내고 하면서 미국인들의 일종의 독립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독립전쟁이었던 겁니다. 자, 그 8년간의 독립전쟁 과정에서 조지 워싱턴이 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가 이제 조지 워싱턴의 역할과 이게 이제 미국의 국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문화나 요거 그 조지 워싱턴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지 워싱턴은 1732년 2월 22일 생입니다. 네. 요 날짜를 기억하세요. 2월 22일. 그러니까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연방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차차 이제 그 범위가 모든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67세인 1799년 12월 14일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분은 사실 그 조지 워싱턴의 증조부가 미국 버지니아로 이민을 가서 웨스트모어랜드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거의 100년 전이죠. 그렇죠. 1656년에. 증조부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이민 와서 온 거예요. 1600년대 중반에. 근데 담배를 주로 경작하는 큰 농장 그리고 노예도 굉장히 많은 버지니아 상류층 중에서 한 중간급의 위치를 차지하는 가문이었고요. 워싱턴의 아버지인 오거스틴 워싱턴은 웨스트모어랜드 카운티의 판사였다고 합니다. 집안에 좀 살았던 거지. 예, 뭐 살았던 편이고, 근데 이제 학교는 안 다니고 집에서 가정교사한테 공부를 배웠다고 그래요. 워낙 그 농장이 크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노예들밖에 없고 옆집이 없잖아. 근데 그런데 학교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독학이 있지 뭐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측량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첫 번째 가지게 되는 직업이 측량 기사인데요. 21살 때 사실 원래 워싱턴은 군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그 당시 미국에는 민병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버지니아 민병대로 가서 대령의 계급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웃기지 않아? 민병대 가갖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대령. 21살에 대령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별 달았겠네? 다음에. 네. 1753년에 오하이오 회사라는 이 개척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오하이오 강 지역에 파견이 되는데요. 이때 프랑스와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버지니아에서 영국군 소령 직위를 받았고요. 영국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병대 있을 때는 지들끼리 막 정하는 게 계급이니까 시작이 대령부터 되지만 오하이오가 북쪽이잖아요. 프랑스 세력권이라서 그쪽에 개척 회사를 가기 위해서 영국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마트마 간디가 그 영국군에 입대를 굉장히 꿈꿨었던. 예. 자, 이 당시 영국과 프랑스 영토 확장 때문에 자주 충돌이 있었고 토착 원주민들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1754년부터 1762년 사이에 프랑스 측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중령의 직위로 버지니아 의용군 민병대를 이끌고 프랑스 식민지 군대에 맞서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 군 경력을 부각을 시키냐면 나중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759년에 마사 커스티스라는 굉장히
굉장히 부자인 그러면서 당대 미국 최대 갑부 중 한 명이 되게 됩니다. 역시 정보 언니가 인생을 바꿔요. 네. 아, 워싱턴에서도 보여지잖아. 정보.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네. 버지니아 시골 농장주 똘마니가 갑자기 미국 최대 갑부이자 영국군에서 가장 주목받는 군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괜히 사령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자, 이제 영국과 이 13개 식민지 사이에 이제 관계가 조금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13개 식민지가 대륙회의라는 걸 소집을 해요. 1774년과 1775년에 소집을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영국과 직접적으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군을 창설해가지고 이 군을 누가 이끌 것이냐. 근데 마침 의용대를 이끌고 전쟁 경험이 있는. 그렇지. 예. 쉽게 말해서 영국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본 워싱턴이 그렇죠. 눈에 확 띄는 거죠. 와, 근데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미국 최대 갑부가 됐으니까 일단 눈에 띄잖아요. 그 갑부이기 어. 때문에 이게 일단 옷발이 되고요. 말 타고 다녔고요. 이분 키가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예. 이게 일단 이제 보기에 이 피규어가 되는 데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총을 사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직접 돈 주고 총을 사서 무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대단한 기술, 대단한 강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 말고는 우리 미국 부대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파격적인 승진을 해갖고 대륙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이게 말이 돼?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따가 어? 아니 왜 말이 안 돼? 딴 부자들은 전쟁 경험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이 전쟁이지. 네. 무슨 말씀이신 거죠? 계속 예.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조지 워싱턴이 되게 잘 싸운 것처럼 그 다음 얘기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민병대라는 애들이 병력이 이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평소에 자기 일 하다가 이렇게 소집돼서 그냥 와서 하는 건데 뭐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는 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이래니까 일단 모이기는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예.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전쟁 화승총으로 하던 전쟁이거든요. 이건 뭔 얘기냐면 사실 맞아서 죽을 걱정은 거의 없어. 근데 영국군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여갖고 한꺼번에 빠바바바방 이렇게 산탄총 날리듯이 총을 날리는 반면에 미국군은 그게 안 돼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럼 그 기세에 놀래가지고 자꾸 애들이 도망을 가는 거야. 겁을 먹고. 아, 무섭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전쟁 비사인데요. 이 전쟁 과정 중에 이런 식으로 영국 정규군하고 민병대가 붙으면 거의 못 이깁니다. 못 이기죠. 그 와중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작전이 뭐였냐? 인디언 용병을 고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디언들한테 총을 주면서 무장을 시키고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가갖고 저쪽을 막 흔들어 줘야 이게 이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도 바본 거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영국군을 침략군으로 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영국 독립군과 함께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뭐 거기에 대한 공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다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세요. 아, 지금 이주민들하고 뭐 그렇게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닌데 거기서 무언가 영국을 몰아내면 원래 자신들의 땅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끌어들였을 거고. 예. 근데 게다가 사실은 미국은 영국하고 달리 영국은 섬이지만 미국은 대륙이잖아요. 일단은 얘들은 도망만 잘 다니면 돼. 그러니까 영국군은 전쟁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해져요. 왜냐면 대서양을 건너서 물자가 보급이 안 돼야 되잖아.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자체 보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쟁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영국군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전술을 써가지고 조지 워싱턴이 어쨌든 미국 독립혁명을 이제 승리로 이게 이끌게 되는 거죠. 사실상의 최초의 게릴라전 같아. 그렇죠. 총 있는 바깥에서, 이게 총 날아오는 거리 바깥에서, 우와! 한 다음에, 오면 막 도망만 도망가. 가고. 그리고 돌아가면 또 가서 또 막 뭐라 그래. 뭐 이런 방식으로 전쟁하니까 그냥 희생자가 안 생겨. 계속 질질 끄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시도합니다. 영국군하고. 영국도 지겹잖아. 군대는 그쵸. 보내놨는데 뭘 아무리 독일 사람으로 보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전투도 없고 막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도 전쟁을 진행하면 진행해서 원래 민병대 모았잖아. 집에 가야지. 예, 돈 주고 2년만 응. 딱 해라. 2년만 하면 너 제대시켜준다. 그래갖고 이제 한 그 12만 명을 모았단 말이야. 근데 전쟁이 너무 오래 끌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 얘들 집에 집에 보내줘야 가야 될 시간이 돼요. 된 거야.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는데 이 겨울이 온 시점에서 1년이 지나면 그게 12월 31일이 지나면 한 군대 숫자의 4분의 3이 병역이 풀려서 집에 가야 돼. 근데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전쟁도 못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전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숫자나 저기로는 맞불을 붙여갖고는 맞짱을 터갖고는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지. 왜 저쪽은 그래도 용병이긴 하지만 제대로 그 훈련받은 군대이고 무장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애들은 야 이제 한 달만 일주일만 있으면 집에 간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진짜 그 12월 넘기면 그냥 우리는 지는 거 아닌가? 전쟁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 이걸 알고 있는 13개 주의 그 각 대표들이 있었겠죠. 주마다. 그렇죠, 대표들. 여기는 야 이제 우리 그만하고 일단 항복하고 우리 그냥 협상하는 게 낫겠다라는 방식. 시킬 땐 언제고 언제 항복할 거냐고 자꾸 워싱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자, 1775년에 시작된 전쟁이 1783년까지 끌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은 그 사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네요.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독립선언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을 이기고 한 게 아니라 이걸로 내가 반드시 독립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영국한테 보여주는 거지. 봐, 우리 독립선언 했어. 어떨 거야, 니들이? 여기서 적당하게 합의 보지 이런 거였는데 영국은 합의 볼 생각이 없었고요. 이런 과정 중에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 건너온 무슨 페인이죠? 토마스 페인. 네. 토마스 페인이라는 일종의 그 소설가, 극작가, 문학가가 절대 민중이 왕한테서 이렇게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상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는데요. 네, 1776년에 써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나온 이 책이 엄청 많이 팔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우리가 전쟁하는 명분이 이거구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먼저 명분을 세워놓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네, 전쟁 중에 가장 고달프고 흔들릴 때 어떤 소설가가 이 사람 정치가도 아니야. 이게 약간 정치 팜플렛 같은 거죠. 선동하는 글 같은. 그렇지. 글도 우리 지금으로 만 A4지 2장밖에 안 될 수준밖에 안 되는 내용인 건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하도 그 글을 못 써서 밥 먹고 못 살다가 거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야 그냥 미국 가서 거기 신문사 이런 데 가면 일하기 좋으니까 그리 가 이렇게 보내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막 공허하고 이런 상황에서 애국심 내지는 자유 권리 이런 거를 써먹을 수 있는 일종의 그 기고문 하나를 쓰게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이게 독립정신의 일종의 시초가 되는 거죠. 프랑크 루즈벨트요? 벤자민 플랭클린이죠. 네, 벤자민 루즈벨트 플랭클린.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 영국에 있을 때 이 사람 보내요.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건너와서 쓴 글 하나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이 전쟁을 할 명분을 만들게 되고 이게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어떤 또 근본 정신이 된다니까. 저희가 프랑스 혁명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했었죠.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독립은 상식이 되었다. 독립에 의해서 진정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워딩이 이렇습니다. 하나의 대륙이 섬에 의해 영구히 통치돼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자연을 보라. 위성이 그의 행성보다 큰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영국과 아메리카의 관계도 그런 자연의 질서를 뒤집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에 막 이제 고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게 2년 동안 전쟁 나가면 월급 주고 뭐 땅도 주고 그런다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 전쟁 이거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뭔가 의식을 심어준 거지. 땅 하고 맞은 거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땅이 더 넓잖아. 우리의 자유가 왜 영국같이 먼 나라의 여왕에 의해서 짓밟혀야 돼? 뭐 요런 억하심정이 좀 생기면서 얘네들한테 정신적으로 그걸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이 제대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3년차 접어드니까 모아놨던 애들이 제대할 때가 됐어.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요크타운이라고 워싱턴 주변에 아마 뭐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그래요. 근데 독일군 병력이 말하자면 워싱턴의 부대를 견제하고 있었고 포위하고 있었고 이쪽 워싱턴의 강 건너에 있는 워싱턴의 민병대들은 한 5천 명이 안 남은 거야. 왜냐면 이제 제대가 일주일 남기도 했고 그 크리스마스 딱 때니까 딱 크리스마스 때니까 크리스마스 때. 일단 춥기도 더럽게 춥대요. 거기 그쪽 동네에서 북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독일군 용병만 남겨놓고 이걸 지지하던 사람이 영국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남부로 가버립니다. 따뜻해지면 돌아올게. 전쟁하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가버려요.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워싱턴이 이제 고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데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내년 봄까지는 이게 전쟁 못하게 생겼는데 일주일 있으면 애들이 저 계약 기간 만료됐다고 집에 가버리면 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을 때리고 있다가 에라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오늘 밤에 넘어가자 라고 해갖고 진짜 원래 이제 안 싸울 줄 아는 거야. 왜? 그동안 싸워온 게 제대로 된 전투가 없었잖아. 기세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전투가 없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추운 날은 전쟁 안 하는 게 그 당시 룰이었거든. 네. 그리고 이 추운 날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오직하면 상대방 지휘관은 봄에 올게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워싱턴이 이거 강 기습을 한 건너자. 거지. 기습을 한 거지.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가서 제끼자 그래가지고 진짜 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6천 명을 데리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을 건너가서 야습을 해가지고 이 영국군 부대를 해산을 시키고 파죽지세로 전쟁을 마무리를 지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때가 이제 1781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로 전쟁이 끝났냐? 끝나진 않았어요. 계속 이제 백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년이 지나도록 이 군인들이 급료를 못 받은 거야. 임금을 못 받은 거야. 왜냐면 각 주에서 이 차출을 해갖고 돈을 줘야 되는데 군대를 모았으니까 응. 각 주가 책임지고 자기네 병사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제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이게 확실히 1년 전에 입대한 그놈이 맞는 건지 아니 완전히 당나라 군대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인구 조사가 사실은 조지 워싱턴이 들어서서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거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병사들과 장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전쟁을 못 한다니까 결국은. 그렇죠. 네. 예. 자, 그러자 이제 막 불만이 이렇게 쌓이니까 워싱턴이 이제 직접 병사들의 집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군대가 의회, 여기서 말하는 의회란 그 13개가 네, 연방정부를 지도자들. 구성해서 임시로 만든 그 의회와 대결해서 싸운다면 아메리카의 후손들에게 비극의 악순환의 선례를 남기는 거다.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는 안 안 돼라고 된다. 선언을 한 거죠. 군부 쿠데타는 절대 안 된다. 총사령관이. 라고. 이러니 당연히 박정희가 싫어하지 워싱턴은. 아, 예. 야. 그러니 유인전이 그렇게 얇을 수밖에 없는 거야 워싱턴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783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과 영국이 파리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요. 13개 주를 기반으로 미 합중국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지 워싱턴은 이때 뭐 했느냐? 어쨌든 최고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미련 없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 거예요.
전쟁이 이겼어. 음흠. 이겼다기보다 이제 어쨌든 영국이 포기했어. 예, 그만하자 전쟁.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게 되니까 이제 이 각 13개 있는 주에 있는 대표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그래도 영국이랑 그 좋던 시기가 낫지 않았어? 그냥 옛날처럼 세금 안 내고 그냥 돌아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워싱턴이 이때 쉽게 말하면 그 13개 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이 하나의 단일된 국가니까 니네들이 이 단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을 하면서 니네들이 대장을 좀 해봐라 그러면서 1년짜리 임시 수반을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실상 독립의 공은 워싱턴이 다 있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갈 테니까 니들끼리 합의 봐가지고 나라의 어떤 구성을 해봐라 그러면서 대신 1년에 한 번씩 니들이 그 대장을 해보고 돌아가면서 대장을 해보고 어떠한 방식이 좋겠는가 협의를 해봐라. 그리고 풀어주고 자기는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거예요. 뭐 사실 독립전쟁을 성공시켜놓고 나는 그냥 집에 갈라네 하고 가버린 거지. 그 남아있는 애들이 열심히 짱구를 굴려가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유지할까, 워싱턴이 물려준 이 연합을 어떻게 유지할까를 열심히 돌리지만 얘네들 머리로는, 얘네들 권력으로는 합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야 미국이라는 나라로 하나로 묶여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을 때라니까요. 그리고 이쪽쯤에는 저기 아일랜드 위주, 저쪽 애들은 뭐 스코틀랜드 위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이걸 다른데. 하나의 나라도 묶을 수 있을까조차도 사실은 의문인 거죠. 그래서 무려 1783년에 사실 독립을 쟁취했지만 계속 논쟁이 계속되면서 1787년에 미국 헌법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조지 워싱턴이 다시 정계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그래 차라리 우리 의견을 통일시켜 줄 수 있는 전쟁의 최고 수훈장을 부르자. 그러니까 한 우리끼리는 합의가 안 되니 다시 워싱턴을 불러가지고 지금 있는 혼란을 정리를 하고 헌법도 만들고 대통령제도 만들고 연방법도 만들고 초대 대통령으로 워싱턴을 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만들어질 때까지 워싱턴이 뒤에 빠져 있었던 거죠.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린 것 같아. 나 아니면 니들한테 맡겨봐야 뭐 하겠냐.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본인이 전쟁을 이끌어봤잖아요. 죽도 밥도 안 되고 오합지졸인 걸 너무 잘 알았잖아. 하기 싫은 거야. 그렇지. 사실 자기가 솔직히. 한다 그러면 자기가 돈 내야 될 것 같고. 하기 싫은 거야. 말도 안 들어. 마누라한테 또 야! 전쟁하고 오더니 4년 동안 전쟁하고 오더니 7년 전쟁하고 오더니 또 돈을 내놓으라 그래? 나가! 이렇게 될까 봐. 그 자리에서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하고 빠져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문화랑 좀 다른 게. 어차피 니들 해봐야 안 돼. 근데 내가 먼저 한다고 나서면 니들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워싱턴이 한다 그래갖고 내가 기회를 잃었네 이런 게 생길까봐 맛배기를 준 거야. 권력의 맛배기를 보여준 거야. 돌아가면서 워싱턴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다. 그럼 나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몇 년 동안 그 혼란 속에서 지긋지긋해. 난 합중국 대통령 시켜줘도 싫어. 난 그냥 우리 주에서 대빵이나 하고 말지 합중국 대통령 같은 거 안 할래라고 스스로 내려놓고 추대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올라와서 초대 대통령으로 비전을 받는데 찬성률이 100%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네. 요 당시에 선거인단이 1인당 2표씩 행사하면서 투표하고 싶은 2명에게 각각 1표씩을 주는 걸 해서 1위가 되면 대통령, 2위가 되면 부통령을 하자 이랬는데 모든 선거인단이 다 워싱턴한테 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됐대요. 그 당시에 그랬대요.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얘가 그 워싱턴이 100%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관련법, 연방법, 대통령법, 뭐 이런 정부 조직법 이런 것들을 진짜 혼자서 일필휘지로 써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권력이 탁 모아진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당시 그 잠깐 배경 설명해 드리면은 연방 정부의 수도로 워싱턴 DC가 당시에 정해져 있긴 했대요. 근데 아직 도시가 건설 중이어서 뉴욕에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유일하게 백악관에서 살지 못한 대통령이 또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1789년부터 1797년까지 이 연임을 한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임기가 좀 애매했어요. 네, 지금 있는 걸로 따지면 그 당시 임기가 얼마였어? 4년이라니까요. 4년. 4년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연임 금지 조항이 없었대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몇 번 연임 뭐 이런 거 네. 없었고. 그래서 하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2번만 딱 하고 내려놓습니다. 다음 사람한테 기회를 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법은 아니지만 워싱턴도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 후임자도 계속 해갖고 2번만 하고 내려놓는 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실제로 조지 워싱턴이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세 번째 선거 출마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물러나야 한다. 국민들이 함께 피 흘리면서 무너뜨린 폭정의 정치가 나의 3선 대통령 취임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고 혹은 민주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정희가 싫어할 만해. 겁나 싫어요. 세계의 독재자들이 한결같이 워싱턴에 대한 위인전을 쓸 때 요 부분이 빠졌네. 솔직한 아이 워싱턴으로밖에 쓸 수 없는 이유가 요 대목인 거야. 아니 누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정치가가 어디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대통령부터는 눈치를 보는 거죠. 워싱턴 같이 만장일치로 당선된 대통령도 2번밖에 안 했는데 내가 뭐라고 세 번째 한다 그러면 욕을 쳐먹겠지? 라는 생각에 하다가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사회 연임을 합니다. 이게 권력의 화신이죠. 네. 이 사람은 전쟁을 핑계대가지고 그렇죠. 전쟁이 있었으니까 중간에. 전쟁을 핑계대서 위임을 정당화하고
또 얘도 거의 이명박이야. 한 거 보면 언제 한번 얘도 파야 돼. 너무 싫어진다. 예. 그래서 1951년에 수정헌법 제22조를 입법해서 4년 딱 2번만 하게끔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루즈벨트 때문에. 응. 결국 루즈벨트 혼자서 이제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해본 거고요.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한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해만 하겠다는 건데, 트럼프가 2기 연임을 하면 3기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 동문 푸틴이 네. 했던 그런 방식이 나오나요? 헌법을 바꾼다고? 헌법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서라도 저는 트럼프는 2기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설마 3기 4기를 가다. 아, 설마요. 지금 트럼프가 다시 권좌에 돌아오면 지금의 선거법을 가만히 놔둘 것 같아? 무조건 개헌이야. 아니 근데 미국은 헌법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우리는 개헌이란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수정헌법이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만들었던 헌법을 그냥 놔둬요. 거기 밑에 수정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붙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단서 조항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아마 갑자기 좀 얘기가 튀는데, 트럼프가 2기 연임에 성공한다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제와 선거법, 그다음에 어떤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심각한 어떤 정치적인 변혁의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워싱턴은 말 그대로 어찌 보면 너무 자기 희생이잖아. 그냥 자기는 평범하게 담배 농장 농장주로 살 수 있었고, 돈 많은 과부와 함께 정부 언니와 함께 미국 최고의 갑부로 살 수 있었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 사실상 이 전쟁을 홀로 이끌었고, 내가 보기엔 다 이거 워싱턴 내 집돈으로 한 전쟁이야 이거. 와이프의 돈이 들어. 와이프 돈으로 한 전쟁이고, 그 이후에 미국의 재헌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긴 한데, 나 제일 궁금한 게 그거야. 나도 모르는 부분이 그거야. 왜 워싱턴은 지금의 어떤 민주적인 지도자 민주주의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너무나도 민주적인 국가 체제나 어떤 그 대통령 체제, 그와 관련된 법령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21살 이후, 이게 이 사람이 무학이잖아. 가정교사한테 공부했다는데 내가 보기에 글이나 쓰는 거 정도 배웠으면 모르지,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게 없는데 무학에 외부적인 멘토도 없어. 21살 때부터 거의 장군이야. 게다가 그 당시에 무슨 다른 나라에서 훌륭한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있었던 그렇지.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전혀 아닌데 갑툭튀로 1900년대에도 못해하던 그런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냐는 거지. 물론 지금은 개판 5분 전이 됐지만, 근데 워낙 그때 잘 다져놓으니까 그 기초가, 그렇죠. 사실상 거의 그거를 안 흩어뜨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 미국이. 그러니까 200여 이때 년을. 조지 워싱턴이 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당시 이제 연방을 해야 된다, 또는 그대로 영국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사람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 요 분열을 치유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연방주의자인 알렉산더 해밀턴을 재무장관에 임명을 하고요. 반연방주의자인 토머스 제퍼슨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는 탕평책을 씁니다. 영조의 탕평책이 여기 나와요. 결국 양쪽의 어떤 정치 진영 이념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권력을 분할시켜주면서 나눠주면서 삼권 분립의 기초도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때도 연방 대법원이 만들어지고 국무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완벽한 내각 시스템이 이때 구성이 되고요. 요때는 지금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민간은행이 아니라 국가중앙은행이 설립이 돼 있었어요. 요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국가중앙은행은요, 유태인 자본들이 처음에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미국 안에서 온갖 종류의 외국 화폐들이 다 돌아다닐 때, 그걸 통합해서 쓰기 위해서 가장 신뢰성 있는 어떤 그 금융기관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미국 은행 자체를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걸 국가가 가져와 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노력을 했던 링컨도 총 맞아 죽었고요. 케네디도 총 맞아 죽었고, 지금 트럼프가 또다시
이 민간 은행에 의한 발권, 그러니까 국가화폐 발권력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게 그 당시에도 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미국이 어찌 됐거나 뭐 이제 아까 워싱턴이 자기 돈으로 했을 거라고 하는데 어찌 됐거나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국과 미국의 경제력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쳐들어간 이유는 미국이 너무 부자가 된 거고, 미국이 부자가 된 인구는 영국에 투자를 안 해주고 모든 돈을 갖고 미국으로 미국으로. 튀어버린 이 유태 자본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유태 자본들 잡으러 간 거였어. 잡으러 간 거였지. 왜? 그거 아니면 지금 영국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유태 자본들을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자본과 토속 미국에 정착한 유태 자본과 영국에서의 그 영국의 기존 굉장히 가난해진 왕실이라든지 영국의 정치 권력과의 싸움이 사실은 대리전이 된 거고요. 내가 보기에는 워싱턴은 그걸 알았던 거야. 아. 지금 있는 국가를 이대로 다시 되돌리거나 영국하고 다시 관계를 정상화 시켜버리면 과거의 모든 돈이 은행 자본가한테 끌려 들어가는 국가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새로운 연방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워싱턴이 1달러 지폐의 모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세금 제도도 개편해가지고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위주의 세수 기반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요때 정확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 누가 가지고 있는지 총 조사가 처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워싱턴이 계획한 센서스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대요. 맞아요. 인구 총조사와 재산조사 같은 방식을 고안해갖고 실시한 것도 워싱턴의 업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좀 중앙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인데, 이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법당국의 약 650명의 이제 직원들이 정말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거 조사를 했는데, 요 당시 집계된 인구가 노예 70만 명을 포함해서 총 39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 안 되네요, 인구.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그랬대요. 인구수가 이보다는 훨씬 많다. 그러니까. 조사의 정확도가 의심스럽다. 국민이 무관심하고 나태해서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사람이 많이 누락다라면서 이 조사 결과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650만 명, 뭐 이 숫자는 사실은 그 이보다는 훨씬 더 650만 명이 아니고 390만 명. 그 당시 390만 명. 이 숫자는 이제 훨씬 이보다는 이제 많이 축소된 거였고,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애들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회피를 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 이 시작이 기초가 돼서 미국이란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서 저는 음모론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워싱턴 혼자서 이 모든 정책과 뭐 이런 것들, 국가 체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브레인은 누굴까라는 점을 아직도 저는 미스테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좀 다른 존재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외계인이요? 저는 외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예요. 우연히.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을 보지 않았나. 네? 네. 한자로 된 경국대전이요? 아니,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 때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 말하자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모든 통치 방법과 법적 제도와 조직 관료를 꾸미는 법이 경국대전 안에 들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조지 워싱턴한테 영문본으로 전해주지 않았을까? 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방송.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 아니, 조선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선의 김준님께서 또 네. 사짜 기질이 그만큼 우리의 정치 체계나 우리 조상들의 어떤 국가 운영 능력이라는 시스템이라든지 지금의 민주주의까지도 사실상 우리가 완벽하다고 하는 국뽕을 놓고 싶은 거라니까. 누구한테는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영국, 유럽 쪽에는 이런 제도 전혀 없었다니까. 오로지 조선에만 있었다는 거지. 이게. 네. 청나라도 이런 거 없어요. 차라리 외계인이었으면 좀 재밌을 그러게요. 뻔했는데. 외계인이 실어다 줬을 수 있지. 통역도 해주고. 네.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예, 넣어두시고요. 그거는 조금 그리고 네. 어디 가서 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시니까. 아니 오늘 너무 얘기가 재미없을까봐 막판에 조미료 잠깐 쳐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 농담이 끝에 농담이었어요. 이거 네. 송 작가님이 그러는데 네. 그럼 바로 이 한 사람 보내는 송 겁니다. 작가님 뭐 예. 환빠라거나 이런 말은 예, 절대 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부정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막았어요. 그리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한 방송 본다고 매도 당합니다. 조미료가 예. 과했어.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조선은 선진국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 딱 그냥 그게 좋았을 텐데. 그래서 믿지 마요. 미영 언니 왜 이러는 거야? 언니, 큰일 나. 예, 큰일 나요. 사회생활 하셔야죠, 여러분. 예, 적당히.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이때, 사실 조지 워싱턴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달러 지폐에 초상화가 삽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1달러가 좀 고액 지폐였대요. 예. 근데 지금은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구기고 다니는 지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중국 청나라 말기의 학자이자 관료인 서계가 화성돈, 워싱턴 한자 표기야. 화성돈이란 자는 매우 비범한 인물로 만리가 되는 미국 천하를 얻고도 왕자에 오르지 않고 자리를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았으니 동서거금에 이와 같이 선량한 자가 없었다. 알고 있었잖아, 청나라에서 화성돈 씨를. 그러니까 이런 교류 평가가 없었다고 어떻게 있더라고요. 얘기해?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폴레옹도 워싱턴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아, 나폴레옹도? 예,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한 시기니까. 왜냐면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 독립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렇죠.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은 게 나폴레옹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했잖아. 나폴레옹이 그 버지니아주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재건장으로 전쟁, 썼는데 예. 워싱턴이 어디 출신이다? 버지니아. 또 이것도 사실 이 거래 관계에 대해서 좀 아, 알아봐야 돼. 그럴 수 있겠네. 아까 토마스 페인이 버지니아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샀거든 그때 미국이. 요 단계에서 조금 구전을 먹었나? 이건 너무 하는 거지만 아무튼,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내 이름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사라지지만 워싱턴은 위대한 제국의 시조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뜬금없이 워싱턴을 갖고 나온 얘기는 사실 여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동심 파괴할 얘기는 아니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의 부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잖아요. 그동안 미국에 있었던 정치인들 중에 가장 바람직한 유일한 정치인이 워싱턴인 거고요. 이 워싱턴이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와 국가 운영 체계가 지금까지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워싱턴 대통령이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한 것은 그가 봉사를 마친 것 그 자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내놓고 떠난 게 가장 큰 업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 거야. 그러기 때문에 독재 국가의 위인전 안에서는 어떠한 이런 내용도 쓸 수가 없는 불가촉 위인이었던 거지 대한민국한테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사람들에게는 왕이 훨씬 익숙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한테도 왕이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근데 조지 워싱턴은 그러지 않았대요. 국민 스스로 통치하는 정부에 선출된 대통령으로만 본인을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해. 이게 정도전이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 백성이 국가의 기본이라고. 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점점 빠져든다 지금 네. 사람들.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상징물들이 미국에 있어요. 일단 뭐 수도 워싱턴 DC. 그렇죠. 자, 서북부에는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딴 워싱턴 주가 있고요. 또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함은 현재 미 해군 7함대의 핵심 전력이라고 합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배치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이 또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맨하탄과 뉴저지의 포트리를 연결하는 거대한 조지 워싱턴 다리도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아 트럼프야
내가 워싱턴 얘기해 줬으니까 좀 배워라 이 자식들아.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되게 의미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잖아요. 2000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교수 132명에게 미국 역대 대통령 리더십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는데 뭐 공과라든지 정치 사회적 정책 결정이라든지 후대에 끼친 영향들 다 평가해가지고 5점 만점으로 순위를 정했는데 1위가 조지 워싱턴 4.92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거의 만점이고요. 난 2위가 더 궁금한데. 2위가 에이브럼 링컨 4.87, 그리고 3위가 루즈벨트 4.67,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18위, 빌 클린턴은 24위. 예. 아니 이거 그냥 지명도 순이야. 지명도 순. 언론 노출 순이야.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의 고향이 마운트 버논이라는 곳인데 여기 그 지자체에서는 워싱턴이 주변 다른 농장주들에 비해서 노예들을 가혹하게 다뤘다는 기록과 노예들을 인간적으로 대했다는 기록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노예들을 채찍으로 때리는가 하면 가족들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노예들을 서인도 제도의 노예상들에게 팔아 넘기기도 했던 사례를 그냥 그대로 적시했대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지만 이분의 과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정확하게 이건 보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일단은 나중에 유언장에는 자신을 수발한 비서 흑인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도록 했고요. 자기 집에 있는 나머지 노예들도 부인이 사망한 후에 모두 자유인으로 풀어주도록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뭐 어찌 됐거나 이걸로 워싱턴 관련된 얘기는 마칠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의 나이 또래에 있는 분은 워싱턴의 정직성과 잘 드는 도끼만 기억하시는 그거 아니래. 네. 예, 그거 아니라는 그거에 거.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환상을 좀 깨시고 그래도 미국에서 그나마 미국에 있는 역대 인물들 사실상 링컨도 별로 안 좋아해요. 역대에 있는 미국의 낳은 위인들 중에 뭐 빌 게이츠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워싱턴이 그나마 제일 사람다웠다. 네, 라는 차원에서 미 대통령 선거 헌정 방송 조지 워싱턴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